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해외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신용도는 물론 해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 살펴보고요. 한 달도 남지 않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경제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낙폭이 과했던 것일까요? 국내 증시가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적 상승세일지 과한 낙폭에 따른 반짝 상승일지 궁금한데요. 글로벌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도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개인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내년 1월 20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전 오프닝에서 약간 실수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남은 게 아니라 한 달 조금 더 남은. 조금 더 남은. 네. 자, 지난주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이후 증시가 이제 크게 출렁이자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요, 지난 10일 기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이제 신용 공여 잔액을 보니까 네. 15조 7,467억 원. 이게 4년 3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이후에 이제 일주일 동안 보니까 8천억 원 넘게 감소를 했더라고요. 네. 신용공여 잔액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주식 거래를 한 신용 거래를 한 뒤에 네. 아직 갚지 않은 상태의 돈, 네. 이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줄었다는 건 뭐냐? 신용 거래 자체가 감소한 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주가가 많이 빠져서 강제적으로 반대 매매를 통해서 강제 청산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어쨌든 이 금액이 적을수록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심리가 위축됐다라는 그렇죠. 의미로 그렇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반대로 또 보면 이제 5대 시중은행들의 요금을 예금 잔액을 보니까 요금을 예금이요. 네, 이것도 10일 기준인데 640조 3,81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이후에 12조 원이 확 늘어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요금을 예금이라는 거는 이자율은 거의 없어요. 대신에 언제나 수시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네. 자유로운 예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대기성 자금이다 이렇게도 보는데 결국 지난 일주일 동안 금융시장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투자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확정하지 못한 이런 자금들이 일단 여기에다 넣어놓고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얼마입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여전히 지금 그 10만 달러를 상징적인 선을 다시 이제 돌파를 했고 네. 지금도 10만 달러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제 1억 4,200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밤 사이에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죠. 이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달 이제 예정된 미국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아마 내릴 거야라는 이쪽에 힘이 실리게 되니까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이런 지금 구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건 이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덧 금처럼 안전자산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걸 기대감으로 반영한다라는 거는 금을 이제 비교 대상으로 보면 금리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예금이나 채권 같은 것들의 이자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이 안전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같은 논리로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덧 비트코인을 우리가 안전자산처럼 인식하고 있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자산으로 인식했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급등락에 아주 변동성도 컸던 자산인데 이제는 안전자산처럼 생각한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이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또 전고점을 넘어설 것인가. 그래서 상승세에 다시 불이 붙을 것인가. 이 여부인데 네. 미국 거래소 기준,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지난 4일에 비트코인 역대 최고치 기록했던 당시 가격이 10만 4천 달러 선입니다. 이번에 이제 밤사이 기록했던 게 10만 1천 달러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뭐 이제 봐야 되겠죠. 어쨌든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으니까 계속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30년 뒤에 노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을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가구 추계 결과를 보면요. 65세 이상 노인 가구 비중 현재는 이제 24%입니다. 근데 이제 30년 뒤인 2052년에는 이 비중이 50.6%,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추계가 됐습니다. 네. 30년 뒤에는 그러니까 두 집 걸로 한 집은 이제 고령자 가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역별로 보면 역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 위주로 노인 가구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북, 전남, 경남 순이었고요. 이 지역의 65세 이상 가구 비중은 이제 2052년에는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30년 뒤에 그러면 또 봐야 될 거는 모든 시도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추계 결과도 같이 나왔습니다. 현재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에서 34%거든요. 이게 2052년에는 41.3%까지 높아진다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고 네. 특히 이 중에서 나홀로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이제 현재 8.9%에서 21.3%까지 이것도 역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 네. 얘기는 앞으로 노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반대로요. 4인 가족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됩니다. 네. 2052년에 4인 가구 비중은 세종시를 제외하고요. 전국 16개 시도에서 10% 미만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 4인 가구 포함 이제 3, 4인 가구 수 전체 비중도 현재는 33%인데 네. 30년 뒤에는 21.9%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네. 오늘 좀 이 얘기 좀 해주세요. 구글이 그 새로운 양자 컴퓨터 칩을 발표했는데 이게 참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네. 연일 화제인데 어떤 화제예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구글이 이제 지난 9일에 네. 신형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라는 거를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칩을 탑재한 양자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어마무시하니까 이제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네. 이 슈퍼컴퓨터가 얼마나 연산 능력을 갖고 있냐. 죄송합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연산 능력을 갖고 있냐. 네.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네. 10세틸리언 년. 그게 얼마예요? 저도 이게 계산기로 두드려 봤거든요. 안 나오더라고요. 세틸리언. 10의 24제곱년이 네. 걸리는 문제다. 근데 이걸 양자 컴퓨터로 돌려보면 네. 5분 이내에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숫자로만으로는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되죠. 네. 물론 이게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양자 컴퓨터들 가운데서는 가장 뛰어난 성능을 이 구글이 구현해낸 것이죠. 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는데 구글이 이 양자 컴퓨터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잦은 오류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류가 되게 자주 발생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네.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연상 능력을 보여주는 게 큐비트라는 거거든요. 큐비트. 큐비트. 네, 큐비트. 큐비트 숫자가 늘어날수록 연산 능력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큐비트 숫자가 늘어날수록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기술, 또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것도 네이처지에 이제 보고를 한 거죠. 네. 네. 이 얼마나 시장에 관심을 갖느냐면 구글 주가가 요즘에 크게 움직일 동인이 없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이
9일에 이걸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날 10일에 5% 이상 올랐고요. 어제 네. 또 보니까 또 5% 이상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의 주가가 이렇게 뛰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그랬지만 어제도 그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면서 아 정말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시점이 가까이 왔나 이런 기대감들을 반영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 양자 컴퓨터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 가상자산 그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네. 거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예. 좀 혼조세를 보였죠. 예, 일시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랬죠. 것 같아요.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의 이론적인 능력을 보면 네. 무한대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모든 암호화. 암호화된 것들을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이 가상화폐에 걸려 있는 암호들도 네. 이 양자 컴퓨터를 돌리면은 네. 그냥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그러니까 얘기는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이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이론적으로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일시적으로 흔들리기는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게 이제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얼마나 연산 능력이 뛰어나냐? 네. 제곱 단위로 이제 연산 능력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터들은 정보를 이제 숫자 0과 1로 표현을 하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연산 능력을 갖게 되는데 양자 역학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0과 1뿐만 아니라 0과 1이 결합되는 형태로도 다 그 연산 능력을 갖게 된다는 0, 1이 아니라 00, 01, 10, 11. 또 이게 보니까 네. 0과 1의 그 중간 어디쯤인가도 계속 결합이 되더라고요. 아 그런 게 가능하군요. 이게 네. 양자 역학적인 현상 중에 얽히거나 중첩하는 현상들을 이용한다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상용화되면 그동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복 못했잖아요, 암을. 근데 이제 네. 암세포의 염기 서열 같은 것들을 양자 컴퓨터가 분석해서. 완벽하게 분석해내면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할 수 있겠다. 엄청난 의학적 개발을 이룰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암호 말씀드렸잖아요. 네, 암호화폐. 암호를 다 풀어버릴 수도 있지만 영원히 풀 수 없는 암호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상용화 아니겠어요? 이 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책상에 컴퓨터 올려놓고 쓰듯이 쓸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니고요. 네. 이 양자 역학의 그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극저온에 밀폐된 상태에서 이 컴퓨터를 돌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극저온이에요? 영하 273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주보다 더 추운 정도의 냉각된 상태에서 이 컴퓨터를 돌려야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 역학의 성질이 발휘가 된다. 너무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하 273도에서 영하 이게 273도. 돌아가는 건가 이런 네. 이런 단순한 질문을 하게 근데 되네요. 어쨌든 지금 이런 한계들을 조금씩 극복해내는 기술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상용화 시점이 언제냐라고 봤었을 때 2030년 이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정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 5, 그렇군요. 6년. 네. 어쨌든 상용화 시점은 네. 계속 어쨌거나 앞당겨지고 있다는 그러면은 지금 상용화 경쟁이 앞으로 치열해지겠네요. 되게 뜨겁죠. 국가 네. 단위로도 그렇고요. 기업 단위로도 상용화 경쟁이 뜨거운데 일단은 구글을 비롯해서 이번에 IBM 같은 이런 빅테크들이 상용화 경쟁에 뛰어들었고요. 네. 국가 차원에서는 뭐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영국 등이 적극적인 개발 표준화 경쟁에 뛰어들었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후발주자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2년에 이 양자 컴퓨터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해서 그 뒤에 관련 법들 뭐 그 육성 전략들이 수립되기는 했는데 네. 완전 상용화되는 시점은 2035년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아까 큐비트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시원한 정도의 큐비트가 50큐비트급 정도 아.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글이 발표한 양자 컴퓨터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시연은 20큐비트고 네. 지금 2026년까지 50큐비트급을 개발하겠다. 네.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 이번에 구글이 내놓은 거는 105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거. 참고로 IBM은 작년에 1000큐비트급 양자 칩을 또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용화 경쟁이 굉장히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20분입니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우리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가 과거의 탄핵 사태 때는 그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은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뭐 수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무엇보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경제팀의 대응에 공백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자, 현재 우려되고 있는 경제 상황들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리엔 경제연구소의 곽수종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이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전국을 둘러싼 이제 전국 이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제 그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뭐 좀 분석까지 할 거 있겠습니까? 오늘도 뭐 대통령께서 두 번째 담화 발표하실 때 나타난 정치 상황 보면은 네. 그게 결국은 답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안 좋고요. 네. 담화 발표하니까 곧바로 정시가 또 떨어져 버렸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영향을 받았었죠? 제가 그 시간에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가지고 저도 뭐 전에 지표 듣기만 같은 건 안 했습니다. 봤는데 네. 예, 빨간불로 가던 많은 지표들이 파란불로 돌아서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고 그다음에 환율은 제가 1,437원 정도에서 다시 또 뭐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길래 네.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뭐 경제 지표들 뭐 말씀드릴 게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지금 뭐 뒤엉켜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대외 신인도 문제가 조금 곤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환율은 1,431원 40전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오른 상황이네요. 자, 일단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우리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부분 가운데 네. 어떤 부분을 지금 박사님께서는 주목해 보고 계십니까?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확실성 속에 그러니까 안개 속에 지금 묻혀 있는 우리나라 국내 내수 경기에 불확실성이 있죠. 안개 속에 묻혀 있다고. 예. 그건 어떤 표현이셨습니까? 부동산 PF라든지 또 얼마 전에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중 유통 쪽에 네. 대기업 쪽에 하나가 자금 문제,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은행들 가운데서도 지금 환율이 오르고 이러면 이제 그 대부분 대출 받아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푸는데 우리나라 금융주가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은 바로 이제 그런 비용 부담 문제가 큰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말씀드린 안개 속의 내수의 문제인 것 같고 대외 신인도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S&P 500 그다음에 무디스, 피치스 무디스는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 중에 있는 것 네. 같고요. S&P도 긍정적으로 내놨다가 지금 약간 반대로 돌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 네, 네. 더군다나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 상당히 중요한데 네. 중국 경제의 침체가 지난 이틀 전인가요? 중국에서 건전한 재정과 온화한 통화 정책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증시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었는데 그 효과가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중국 경제도 별코 둔화세가 그렇게 갑자기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대내외적인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와 장기로 말씀하셨는데 구분하려면 장기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단기 이야기였습니다. 단기이고요. 네, 예. 장기로는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예를 들면 10년 전에 최소한 성장을 위해서 뿌린 씨가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양자 컴퓨팅 말씀을 하시던데 네. AI나 양자 컴퓨팅이나 데이터 산업이나 또 미국의 M7과 비견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매그니피센트 K7이 세븐, 존재하느냐. 네. 그런 이슈를 놓고 보면 준비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데 다행스럽게 왜냐하면 KF21도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이 되어서 이제 네. 꽃을 피우기 시작하거든. 그만큼 지난한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그런 분야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장기적인 문제는 이전부터 태동돼 왔던 거지. 갑자기 35년 됐습니다. 오늘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래요. 근데 아까 주식이 약간 좀 출렁거렸지만 오늘 마감은 한 40%
200포인트 가까이 코스피는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깐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올랐어요. 네. 어차피 전국이 이제 수렴할 수 있는 곳은 뭐 한 방향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게 4분기에서 나타날 내수 환경. 네.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국은행에서 2.0 정도 예측을 하지만 나중에 1월쯤에 뚜껑을 열고 보면 지금 내수 분위기 따지고 수출 분위기 따지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아마 이어져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의 모습이 뭐 오늘이 뭐 어느 정도 올랐다 하더라도 2,400에서 계속 공방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40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수성을 할 것인지 저는 수성한다고는 보는데 2025년이 더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아까 3대 신용평가기관 S&P, 무디스, 피치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런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라든가 해외 주요 그 IB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낮춰 잡는지 조금 얘기를 해주신다면은요. 제가 그 숫자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네, 들면 네. 뭐 무디스나 피치 같은 경우에는 A 또는 트리플 A에서 네,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디스는 대개 좀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신용평가 기관이고요. S&P는 뭐 쉽게 표현하면 설렁설렁 보는 기관이고 피치는 그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무디스가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놔서 한 단계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아, 그랬나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보다는 S&P 500 말을 들어보니까 네, AA를 유지하지만 AA를 유지하지만 약간 부정적인 뭐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뭐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558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좋은 사냥감, 먹잇감으로의 모습은 비치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이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내놓은 게 계엄 사태 전에 내놓은 거하고 후하고 내놓은 후하고. 거하고 좀 달라졌다. 이렇게 조금 달라졌다는 게 이제 부정적일 수 있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네. 멘트만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골드만삭스에서요. 현재 그 이 정국이 네. 과거 이제 2004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또 2016년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와는 다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세히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좀 보셨는지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2016년, 2004년 그 당시에는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 디지털 버블 이야기가 나왔다가 네. 다시 반도체 사이클이 닷컴 돌아오던 버블. 네. 기존 걸어온 길이었고 2016년도도 기억하시지만 금리 쌌고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돌아오던 또 그랬죠. 시기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탄핵이라는 게 또 많은 국민들과 정치계에서도 당연시했던 상황. 뭐 그게 큰 이견이 없는 상황. 근데 지금 상황은 반도체 사이클도 없고 그죠? 네,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출이 우리 경제 큰 버팀목이었는데 수출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그 걱정을 키우는 것 같아요. 내년도 이야기니까요. 네. 내년도 이제 그 제가 TSMC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만, 네. 아니요, 그 트럼프의 예상되는 정책이 TSMC다. 아, 그거는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요? 네. T는 타리프 관세를 말씀드렸고요. 터리프, 예. 예, S는 서플라이 체인의 S고요. 공급망이요. 예, M은 매뉴팩처링의 M이고요. 제조업, 네. C는 컴패러티브니스라 그래서 비교 우위. 예, 네. 먼저 그런 말씀인데 네. 미국의 정책이 일단은 공급망의 핵심이 될 반도체의 이 주요 산업들을 미국 내로 끌고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거를 뭐 관세로 방어선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의 제조업을 늘려야지만 결국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뭐 ABCD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중요한 거는 마지막 C인데 이게 중국이 계속 치고 패스트 팔로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기 네, 때문에 네. 미국 입장으로서는 이 창의성 부분을 좀 비교 우위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이 TSMC 쪽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의 수출 환경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당연히 영향이 좋은 것보다는
비상등이 좀 켜질 수 있는 쪽이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비상등은 한 3년 전에 켜졌고요. 3년 전에 켜졌고요. 그래도 한 14개월 정도 수출이 괜찮았던 거 아닌가요? 최근에? 수출은 괜찮았죠. 네. 수출은 괜찮아.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뭐 내용은 자동차가 작년엔 좋았고 네. 올해는 또 반도체가 선전을 좋아서. 했고. 네. 근데 다음엔 또 뭔가 싶은 질문을 던지면 답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전부 다 AI 이야기하고 양자 컴퓨팅 이야기하고 이런데 우리는 해놓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호텔에 가서 또는 공항에 2터미널, 1터미널 가시면 식당에 가시면 로봇 다니는데 네. 그 로봇이 음식판 들고 다니는 로봇이 전부 중국 인천 아줌마들이거든요. 공항 말씀하시네요. 네, 네. 저 공항에 안 가봐가지고. 안 가보셨어요? 그러시구나. 네. 네, 기내식 가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컴퓨터들이 돌아다니는 그 로봇이 돌아다니는데 로봇이, 네. 대부분 중국 아줌마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이라기보다 네. 중국. 저희 집에도 지금 중국 아줌마들이 열심히 백큐ම් 청소를 하시거든요. 아,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잘못하면 좀 약간 비하 같아요. 비하가 아줌마. 돼요? 네, 죄송해요. 네. 어쨌든 네. 예, 어쨌든 뭐 중국 제품들이 그렇게 로봇이나 이런 디지털 산업 쪽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력 있고 값싸게 들어오면 확실하게. 그렇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비하가 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되겠네요. 혹시나 좀 예민할 수 혹시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비상계엄 사태로 이제 한미 재개 회의까지 뭐 위축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미국에서 나오는 행동이라 그러나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네. 오스틴 국방부 장관 방문 취소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대화 채널이 창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자체도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존재는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누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되고 이런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대내외적인 모든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한 기업인은 그 일본에서 출장을 왔는데 네. 갑자기 이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본사에다 보고를 했대요. 어떻게 해야 네. 되냐 이러니까 등하교는 하냐 확인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외국에서 느끼셨는 것 느끼거든요.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의 그 대응에 진력해도 모자랄 시기에 지금 우리 그 대관 능력 이런 것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우려되는데 일단 이거는 또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제 미국 전문가시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는 어쨌든 지금 비상계엄 후에 우리의 그 사태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작 트럼프 당선인은 원래 좀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데 네. 별 의견을 내지 않아서 이게 무슨 속내가 있을까? 이걸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을 뛰어넘거나 벗어나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스텝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관심은 미국의 국가 이해관계고 거기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 데이빗 색이죠. 그런 친구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비용을 9배는 더 내야 되겠다는 이야기. 9배. 네. 그다음에 한국이 조선력이 강하니까 조선 기술을 좀 우리가 차용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그 정도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나머지 구체적인 뭐 상무성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뭐 이미 보호관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거나 그 말씀하신 아까 TSM 중에서 터리프 관세 폭탄과 뭐 이제 보조금 폐지 같은 예상되는 무역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민관이 좀 힘을 모아야 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탄핵 정국으로 어떤 적절한 때를 좀 놓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는 탄핵 말씀드리기보다 네. 정부 쪽에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꽉 쥐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신해서 중국에게 던져야 될 메시지가 몇 개가 있거든요. 네. 2006년도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위안화 절상 45% 해라. 제2의 프라자비 이야기를 언제요? 했죠. 2006년. 2006년. 예, 그때 우리나라의 박영철 교수라든지 일본의 많은 석학들이 미국 워싱턴 DC에 와서 헤리티지 브루킹스를 다니면서 중국 위안화 절상을 45% 해야 된다. 제2의 프라자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시는 그 배경에는 우리가 대신 뭔가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 측에다가 우리의 그런 그 미국이 원하는 내용을 조금 전달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정국이 워낙 불확실성을 안고 가고
대외 신인도라든지 국내 정치적 상황을 불확실성으로 빠뜨렸기 때문에 네. 쉽게 헤어나오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럼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지금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중국이 가장 우리 경제에 사실은 아킬레스 건인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빨리 회복이 돼야지만 우리 경제도 회복의 그 틈을 늘릴 수가 있는데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저히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약 11조 달러가 지금 구멍이 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메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투자 협정이거든요. 네. 미국이 돈을 들고 중국 가서 돈을 써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과학기술 R&D를 하든지 뭐든지 여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호 내용이 많이 약해요. 중국은 투자 협정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국제 BIT 협정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체결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위안화에 대한 위상을 놓고 네. 얼마 전에 들으셨겠지만 브릭스 국가들과 함께 네. 그러니까 브릭스라고 하면 전 세계 인구의 40% GDP의 30%를 차지하는 지역이니까 네. 지역 경제의 지역 화폐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아. 달러 기축을 버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그러면 100% 관세 매기겠다.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흉흉한 지정학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서 네. 우리가 중간에 들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미국의 목소리를 대신 내고 우리의 이해관계도 좀 챙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못하는 게 간첩죄가 있잖아요. 조금만 뭐 하면 간첩죄 덮어 씌워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국 정부에게 좀 이렇게 통보를 가르쳐준다는 말은 좀 교만한 말 같고 우리가 미국하고 상대해 오면서 미국이 하는 제스처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중국 측에다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경제팀 인사는 어느 정도 지금 다 된 건가요? 저희가 잠깐 좀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네, 저도 이제 그 신문을 통해서 뭐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그리고 발표가 나오긴 하는데 국방부 장관은 뭐 중령 출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미 연준 의장이거든요. 미 연준 의장을 계속 재임시킬까 아니면 해고를 네. 할까. 트럼프 생각은 계속 유임시키겠다는 것 같습니다. 2026년 5월까지 임기를 유임시키겠다. 왜 제가 미 연준을 보냐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금리를 갖다가 좀 이렇게 낮추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강한 달러를 또 지향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입장들이 마주치면서 제롬 파월 의장과의 소통에 있어서 자기를 배신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 연준의 움직임을 잘 우리가 팔로우를 하다 보면 우리의 금리 정책과 미국의 관세 정책 이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해법이라기보다도 해결책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힌트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네. 왜 제가 미 연준하고 그 상무부 이야기했냐면 재무부는 앞으로 별로 중요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요? DOG가 생겼지 않습니까? DOGE 일론 머스크. 네, 예, 네. 정부 효율부. 효율부. 네. 그래서 이제 별로 중요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 옐렌 의장의 중요성보다는 제롬 파월인 것 같고 네. 관세를 쓴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상무부 장관일 것 같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어떻게 정리해보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을 예비역 중령을 임명하는 걸 보고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지라고 하는 좀 걱정이 좀 제 나름대로는 걱정이 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미 국방부, 미 연준 요 두 개만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 얘기 좀 잠깐 해본다면, 예. 네, 그 미 의회를 찾아서 전기차 보조금 관련 모든 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면서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도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이제 지명자죠가 이제 그린 어떤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좌표를 어느 정도 놓고 봐야 될지 뭐 이런 거요. 좀 얘기해 주신다면. 첫 번째 자동차 보조금, 배터리 보조금 이런 거는 일론 머스크는 폐기하면 폐기할수록 자기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생산을 중국에서 많이 해요. 예. 지난해에 70억 달러 보조금 받았어요. 중국 정부로부터.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저래놓고 텍사스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서 환경 오염시키고 있는 건 말도 안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에론 머스크의 뭐 똘끼라 그럴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 말씀을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스킴이라 그랬다가 라스마스미하고 에론 머스크가 DOG 만들면서 아마 그쪽 사람들을 다 대거 고용을 했고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이야기가 데이빗 sak스라고 하는 친구가 다시 AI 분야에 네. 들어오면서 샌드박스라든지 하는 메타버스의 세상에 네. 조금 더 관심을 더 확대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네. 그거를 보지 마시고 그것의 배경이 되는 AI 산업, 네.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파생 산업들이 생길 건지를 좀 들여다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곳에는 거품이 끼었다는 이야기와 현실적인 가격이다는 이야기가 많이 싸울 것 같아요. 내년에 당장 한 20만 달러 정도 더 10만 달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 네. 블랙락 이런 데서는 하고 있으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부의 효율을 강조하면서 한쪽에서는 301개 기구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99개만 남기겠다. 효율을 한다. 예. 네. 그러면 나머지 고용은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그럴 힘이 있는가 DOG는 네. 없다. 왜? 정부의 공식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걸어놨지 백지 신탁할 필요도 없는 그냥 가칭의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그 자체가 네. 상상의 디파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양자 컴퓨터 얘기 저희가 잠깐 나눴는데 가상자산 생성 거래 보관 등이 모두 그 이제 암호를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돼서 가속화되면 기존의 블록체인 어떤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뭐 그거는 수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 투자하셔라. 자산은 맞다. 네. 근데 양자 컴퓨팅이 나오는 순간에 끝난다. 왜냐하면 디지털 신호 0, 1을 가지고 만든 게 블록체인의 어떤 암호 기술인데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 0, 1을 쓰지만 중첩 양자의 중첩 네. 이론에 따라서 네. 00인지 01인지 1인지 네. 분간을 못한다. 그 네. 자체가 이미 암호화된 코드다. 근데 단점이 있다. 양자는 영하 270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네. 기상 온도에서는 지멋대로 막 움직인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양자 컴퓨팅이 일반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그러면 그때까지가 몇 년 정도 예상을 하시냐? 2030년이면 상용화 될 거라고 앞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네. 말씀하셨. 저도 한 그 정도면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자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2030년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요즘 같은 때 투자를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 이미 그 투자 시장에 뛰어들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언제가 호기가 될까 그래도 좀 노려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예. 제가 오기 전에 저기 자동차 서비스 회사 들렸다가 왔는데 네, 네. 오일 체인지하고 아,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0년 지금 주식 투자했는데 계속 마이너스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30년째요? 진득하신 분이시네요. 적금 들듯이 계속 하셨대요. 노후 네. 자금으로 쓰시겠다고. 아 근데 좋은 거를 하셨나요? 제가 종목은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해외 주식을 하시지 왜 국내 주식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해외 주식하면 우리나라 주식을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네. 외환위기가 올 때 또는 우리나라 국난이 올 때 해외 자산은 가치가 올라가지만 우리 국내 자산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해외 자산을 팔아서 우리나라로 가져오면 네. 우리나라에 주우실 거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 주식은 1929년부터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 9.5를 보장하더라. 네.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보니까 3.3%를 보장하더라. 네. 어디다 투자하겠니? 미국밖에 없다. 왜? M7도 미국에 있고 AI도 미국이고 다 미국이더라. 그래도 우리 기업도 살려야죠. 어느 정도는 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상법 개정이 중요한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리엔 경제연구소의 곽수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4분 44초입니다. 네. 불안한 정치 상황에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잃지 않는 현명한 투자 전략 무엇일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치적 불확실성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사흘 연속 지금 상승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일단 외국인들은 좀 양시장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기관은 코스피를 지키고 네. 코스닥은 개인들이 지키고 그렇네요. 네, 그런 네. 상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뭐 특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네. 이쪽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좀 반도체 장비주들, 또 모처럼 오늘 삼성전자. 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대형주들이 좀 오늘 힘을 실어주면서 네. 2차 전지와 함께 강하게 좀 올라주는 모습. 그렇군요.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올랐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 반등 지금 사흘째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추세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떨어져서 과대 낙폭에 따른 일시적인 어떤 매수가 나야 될까? 어떻게 네. 봐야 돼요? 일단은 지금은 낙폭과대에 따라서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동안 좀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뭐 서서히 제 가치를 찾아가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뭐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방향 전환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올 초에 올해 증시가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나요? 당초. 모든 증권사들이 다 틀렸기 때문에 네. 저도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저희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반등을 이끌었던 업종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좀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비만 관련 쪽들 네.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죠. 네. 이제 머스크가 이제 미국의 병을 치료하려면 국민들의 비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만 관련 약값을 좀 내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비만 관련주들이 오늘 다 급등을 하면서 네. 뭐 펩트론을 비롯해서 뭐 비만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 특히 오늘 뭐 SK 팜테코 상장은 네. 안 돼 있습니다만은 상장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좋은 소식이 좀 나타나면서 네. 요로 인해서 또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뭐 녹십자도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많이 올랐고요.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삼성전자 오늘 좀 기염을 토하면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또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 모처럼 상당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네. 부품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렇군요. 쪽들이 좀 많이 올랐고 네. 그동안 계속 좀 올랐었던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네. 궁극적으로 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업종 이런 쪽들은 뭐 약간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계속 좀 상승 추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탄핵 그러니까 이제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쇼크까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이. 네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갖다 팔았잖아요. 네네. 근데 투매는 물론이고 강제 처분, 그러니까 네. 반대 매매라고 네, 하죠. 맞습니다. 근데 네.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월요일 날 네.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장중부터 이제 투매성 매도가 나왔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강제 처분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면서 종가 부근에는 이제 최저가로 뭐 끝나는 상황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그날하고 그 다음 날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약 한 2조 정도 네. 이제 시장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코스닥에 있는 개별주들의 좀 급락폭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날 좀 강제로 반대 매매가 또 많았습니다만은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이제 살짝 반대 매매가 있었는데 그 뒷날 그 아침 이후로는 계속 좀 반등을 좀 보여오면서 네. 그나마 조금 그러니까 첫째 월요일 날은 강제로 좀 당한 것 같고 화요일 날은 팔고 싶어서 좀 산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투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집계된 건 있나요? 2조 정도 2조 이틀 동안 정도. 네 이틀 동안 근데 반대 매매가 이제 많이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나면 반대 네네. 매매가 이제 예정됐다라고 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그걸 며칠 안에 그걸 상환을 못하면 반대 매매 강제로 처분이 네. 되나요? 반대 매매라고 이제 1차로 네. 이제 문자가 가죠. 네. 그래서 그 신용 비율을 한 140% 정도 대부분의 증권사가 비슷한가요?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거를 1차까지는 괜찮은데 네. 그 다음 날까지 비율을 못 맞추면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반대 매매가 그러니까 오늘 실행된다고 반대 매매,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오늘은 만약에 수요일이다 반대 네. 매매 예정이 들어왔으면 금요일 오전까지는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건가요?
오늘 수요일이죠. 네. 오늘은 실제는 목요일인데. 수요일이라고 생각. 네, 왜냐면 수요일이라고 주말 치고. 끼면 복잡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수요일 날인데 1차 반대매 1차 담보 부족이 떴다. 네. 그럼 그 다음 날까지 괜찮고 네. 그 다음 날 종가가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장 시작 전까지 못 맞추면 네. 반대매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면 투자 심리는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축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번 쇼크 이전까지 이번 사태 이전까지는 와 정말 너무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와 우리나라만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좀 투심이 안 좋았던 상태였었는데 이번 주에 그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급락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반대로 매수하고자 하는 대기 매수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좀 불려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최근에 한 2, 3일 동안 계속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정도까지 빠진다라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히 좀 저평가다. 보통 말하는 이제 PBR 0.8, 네, 네. 3배 막 이하까지 막 빠지고 그랬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안 망하면 이 기업이 이 정도면 가격 청산가치 싸다.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까지 좀 몰린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연말 되면 이제 대주주 그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온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는 어때요? 그 사실 수급에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네, 금투세가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했던 물량들 이런 물량들이 조금 수그러들면서 네. 오히려 좀 코스닥 쪽으로 더 매수세가 들어오고 제약바이오를 금투세가 비롯한 폐지된 거 네. 법안이 통과돼서 네네 개별주들의 급등세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주주 물량 회피 물량은 뭐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인데요. 그렇게 크게 올해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워낙 뭐 주가가 좋아야 뭐 맞습니다. 낼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낼 수준이 안 될 수준 정도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배당을 노리는 배당 수요가 오히려 좀 더 들어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 탄핵 전국때 과거에 어땠었습니까, 시장님? 2번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2004년하고 2016년도. 그때도 시장에 계셨나요? 그럼요. 아, 너무 젊어 보이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그때 모두 근데 첫 번째 2004년도 때는 상승장이었었는데 오히려 그때 중국이 갑자기 긴축을 하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좀 빠졌었다가 네. 오히려 탄핵 이후 그다음에 1년 탄핵이 기각됐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1년 있다가 더 강하게 시장이 많이 올랐었고 네. 2016년도에는 오히려 좀 되게 지루한 횡보장이 그 2011년도부터 이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탄핵 통과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오히려 좀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2017년에 네,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탄핵 이슈 이후에는 시장이 좀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그럼 증권가에서는 보시면 되겠죠. 이번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전망을? 사실 저희는 네. 상당히 내년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내년도에 상당히 좀 급등장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좀 많이 매물도 많이 소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손실도 보긴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의 환율 외국인들의 이제 계속 빠져나간 수급 이런 걸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국내 시장만 상당히 좀 제일 약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국내 시장을 좀 먹잇감으로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번 여파로 더 급락을 하면서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좀 여지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사건 이후에 내년에는 뭐 중국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세 변화, 네. 트럼프의 이제 취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국이 내년에 유동성을 계속 부어서 내수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라든지 내수 이런 쪽에서 회복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돈을 계속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금리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미국도 이제 계속 다음 주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라면은 시장에는 상당히 좀 유동성이 풀리면서 긍정적인 흐름. 그럼 지금 당장 뭐 증시안전 펀드 투입을 기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증안펀드는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아시잖아요. 계속 만지작 거리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급반등이 나오면서 투입할 시기를 계속 코로나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네. 그랬고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심리적인 위안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좀 마무리해 주세요. 어떤 점을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 네. 지금은 일단 뭐 환율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앞으로 좀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이거 맨날 하는 얘기지만 미국이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네.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뭐 초점을 맞춰서 섹터를 좀 정하신다라면은 시장에 있어서 조금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